여기 한국은 일본의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따라한 아류국가라며 아류국가는 절대로 원조를 넘지 못하는 법이라며 큰 소리를 치고 있는 독일 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독일 공영방송에서 송출된 충격적인 영상 하나를 접하게 되었고 그 즉시 경악을 하며 주저앉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한국에 관한 어떤 영상을 시청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말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저희 가족은 전 세계인들이 독일인들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아빠는 독일 유명 기술기업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 중이시고 또 저희 가족은 하나같이 다 무뚝뚝해서 꼭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고선 웬만하면 입을 잘 열지 않거든요. 즉, 저희 가족은 독일은 기술 강국이자 재미없는 사람들이 사는 국가라는 이미지에 전부 부합했던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특이한 점이라면 저희 가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을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조롱을 당하기 일쑤였다는 것인데요. 그건 바로 아빠의 괴상한 취미 때문이었습니다. 아빠는 냉장고나 TV, 컴퓨터 등 집안의 가전제품들을 죄다 한국산으로만 구비해놓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시곤 했거든요. 지금이야 한국산 전자제품들이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고 자국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과 보수적인 태도로 외국산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독일인들마저 한국산 브랜드의 제품들을 구매하고 있지만 제가 무척이나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독일인들은 한국 브랜드는커녕 아예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독일 브랜드가 아닌 이름도 없는 한국 브랜드의 제품들을 구매하는 아빠는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특히나 저희 마을은 일본계 인구가 유독 많은 곳이었는데요. 독일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많은 교류를 해왔고 특히나 저희 마을 근교에는 여러 일본 회사들까지 존재하고 있기에 마을 한편에는 조그마한 재팬타운까지 만들어졌을 정도로 일본과의 교류가 꽤나 활발한 곳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독일인들은 한국 제품은 일본을 따라한 아류작일 뿐이며 가짜는 절대로 원조를 이길 수 없다며 일침까지 가했죠. 문제는 일본인들은 겉으로는 매우 조용하고 예의 바른 것처럼 보였지만 이들은 한국의 원수라도 졌는지 하나같이 은근슬쩍 한국을 비하하며 한국 전자제품은 일회용품 수준으로 내구성이 약하다는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빠는 독일 최고의 기술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셨기에 그런 아빠의 안목을 믿고 한국 제품을 구매하는 몇몇 독일인 주민들이 있었는데 일본인들은 그러한 독일인들에게 은근슬쩍 접근해서 진위를 파악할 수 없는 정보로 현혹시키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에 삼성 휴대폰을 구매하셨다고요? 물론 삼성은 좋은 기업이죠. 그러나 삼성 휴대폰은 3개월만 쓰면 고장나는 거 아시나요? 이건 당연한 거죠. 삼성이라는 기업 자체가 일본을 그대로 베껴서 만들어진 기업이거든요. 그러니 한국의 형편없는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삼성의 한계는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죠. 현대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신다고요? 물론 현대는 좋은 브랜드지만 현대라는 브랜드 자체가 혼다의 짝퉁인 것은 알고 구매하시는 거죠? 물론 현대도 일본의 기술력을 그대로 베낀 짝퉁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내구성은 종이장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죠. 원조가 있는데 굳이 아류작을 구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일본인들은 늘 은근슬쩍 한국을 비하했고 항상 한국을 자신들 밑에 깔고 보는 뉘앙스로 말을 할 뿐이었어요. 이건 매우 이상했죠. 물론 저도 한국 브랜드를 매우 싫어했지만 그래도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아빠는 저희 집에 한국 브랜드의 가전제품과 전자제품들로 도배를 해둔 상태고 제게도 억지로 삼성 브랜드의 스마트폰과 LG 브랜드의 노트북을 구매해 주시는 등 저까지 한국 제품을 사용하게 했는데 한국 제품은 절대로 고장나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한국 브랜드가 대문짝만하게 써져 있는 전자제품들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았고 늘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주먹으로 내려친다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거의 한국 가전제품에 화를 푸는 격으로 폭력적으로 사용했음에도 한국 브랜드의 제품들은 10년이 지나도 절대로 고장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 보면 한국 브랜드의 제품들은 때릴수록 더욱 강해지며 제게 그래, 내 발이 먼저 부러지나 내가 먼저 고장나나 한번 해보자. 나는 절대로 고장이 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평생 동안 한국 브랜드의 세탁기와 함께 살도록 해줄 거야. 라고 말해오는 듯한 섬뜩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죠. 하지만 제 일본계 친구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구했는지 일본산 노트북을 사용하며 나름의 애국심을 보여주긴 했지만 1년에 한 번씩은 새 노트북으로 교체를 하곤 했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들이 부자라서 자주 노트북을 교체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 LG 노트북은 몇 년간이나 키보드를 주먹으로 내려치면서 써도 절대로 고장나는 법이 없었고, 당연히 저는 노트북은 오래도록 고장이 나지 않는 전자제품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알고 보니 일본산 노트북은 몇 개월도 안 가 크고 작은 고장이 나기 일쑤였고, 내구성도 형편없어서 노트북을 가방에 넣은 채 가방을 살짝 내려놓기만 해도 그대로 박살나기 일쑤더라고요. 이건 매번 표창처럼 노트북을 던져대도 고장은커녕 오히려 단단해지는 LG 노트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이러한 기괴한 한국 비하는 늘 먹혀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아무튼 일본인들은 겉으로는 매우 친절하고 예의 발라 보였기에 독일인들은 일본인들만큼은 매우 양심적이고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렇듯 일본인들에게 세뇌당한 독일인 마을 주민들은 애꿎은 아빠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던 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빠를 볼 때마다 한국 같은 형편없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의 제품을 산다니 이런 처참한 안목으로 어떻게 독일 최고의 기술 기업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일할 수가 있냐며 이건 분명 뒷구멍으로 입사한 게 분명하다며 아빠의 안목의 야유를 보냈거든요. 그러나 아빠는 그럴 때마다 늘 여유 있는 웃음으로 받아쳤죠. 이봐요, 당신들, 내가 한 가지 예언 하나 하죠. 지금부터 채 5년이 지나기 전에 한국을 비난하는 당신들은 전부 한국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번호표까지 뽑아가며 필사적으로 한국 제품을 구매하려고 할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현재 한국의 기술력은 독일보다도 강력해진 지 오래거든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국가의 소프트 파워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한국의 제품들까지 과소평가받고 있고, 그래서 한국 브랜드의 제품들은 독일 브랜드의 제품들보다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고도 가격은 거의 절반 수준인 것입니다. 독일 최고의 연구원인 제가 도대체 왜 한국 브랜드만을 고집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현재 저뿐만 아니라 독일 기술 기업들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들은 죄다 저렴한데도 성능까지 우수한 한국 제품들을 구매하고 있고, 한국이 이렇게나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면 이들은 5년 내로 엄청난 소프트 파워까지 갖게 되어 결국 보수적인 독일마저 완전히 집어삼키고 말 겁니다. 당연히 아빠의 말은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마을 주민들은 그저 실소를 터뜨릴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냐며 독일은 세계를 주름잡는 기술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100년이 넘는 시간을 갈고 닦았는데 한국이 이러한 영겁의 세월을 전부 건너뛴다는 게 말이나 되냐며 고개를 가로저었거든요. 하지만 한 번은 이러한 마을 주민들을 완전히 합주기로 만든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빠의 현대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였는데요. 아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원칙을 지키는 분이었고 그날도 정속 주행을 하며 안전운전을 하고 계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웬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며 아빠의 차량을 그대로 박아버렸고 결국 꽤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상대 차량이 완전 파손이 되고 운전자도 크게 다친 것과는 달리 아빠의 현대 차량은 약간의 찌그러짐 외에는 멀쩡한 거 아니겠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상대방의 차량은 다른 차량도 아닌 바로 일본인들이 현대의 원조라고 주장하던 혼다 차량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일본인들은 내구성이 형편없는 짝퉁 차량 현대는 혼다의 기술력에 발끝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던 거였죠.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여기에 몇 년 뒤 한국 문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면서 아빠가 말한 대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하늘을 찌를 기세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인지도가 급상승하게 되면서 그동안 저평가받았던 한국의 제품들은 독일에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죠. 그렇게나 한국은 나라 자체가 일본의 짝퉁이라고 주장하던 독일인 마을 주민들마저 이제는 낡아빠진 독일 가전제품들을 모조리 처분하고 전부 한국산 제품들로 집안을 채우는 등 모든 게 아빠의 말대로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아빠의 성견지명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이러한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어리둥절하기도 했어요. 물론 제가 직접 사용해본 바로는 한국 제품은 정말로 훌륭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독일의 상황을 보자면 한국 제품은 너무 고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기술력이 훌륭하다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그래봤자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은 독일이며 일본 또한 아시아 최강의 기술 강국이므로 한국은 잘 쳐줘봐야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테죠. 그런데 현재의 독일인들은 자신들의 독일산 전자제품들마저 모조리 팔고 한국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에게 현재는 한국이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으니 이제는 한국 사랑을 조금 내려놓을 때도 되지 않았냐는 질문을 건네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빠는 그저 옛날에 우매한 독일인 마을 주민들에게 일침을 날리셨던 것처럼 자신 있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은 아직도 저평가되었고 한국은 이미 독일을 넘어 세계를 지배하는 기술력과 저력을 가졌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해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아빠는 지금으로부터 또다시 5년이 흐른다면 그때의 한국은 독일이 쳐다도 보지 못하는 위치에 군림해 있을 거라며 그때가 된다면 너무 비싸져 버린 한국 브랜드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을 수도 있지만 아직은 때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아빠가 한국 사랑을 너무 오래 하시더니 이젠 판단력이 아예 흐려져 버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모두가 독일을 최고라고 인정하고 있고 한국은 그저 최근에 와서야 겨우 궤도에 오른 국가인데 이러한 근본부터가 다른 두 국가에 대해 어떻게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답변은 굳이 아빠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틀어져 있던 TV는 이내 다큐 방송을 내보내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 채널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되고 그대로 할 말을 잃고 말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힘만으로 자신들의 운명을 바꾼 국가를 알고 계십니까? 그건 바로 한국입니다. 지구 역사상 피지배 국가가 지배국가를 넘어선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니, 열강 국가들에 의해 지배를 받으며 몰락했던 국가가 선진국으로 올라선 경우 자체가 없었죠. 한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의해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고 각종 수탈을 받으며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거든요. 특히나 한국은 곧이어 6.25 전쟁까지 겪으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최빈국에서 단 100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자신들을 지배했던 일본을 능가해버렸습니다. 1인당 GDP, 최저시급, 직장인 평균 연봉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압도하게 된 한국은 이제는 과거에 일본이 주도하고 있던 기술산업까지 모조리 뺏어오며 현재 한국은 일본을 21세기판 식민지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조선업만 봐도 그렇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일본은 세계 조선 산업을 지배하며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히타치, 가와사키 중공업과 같은 주요 일본 조선 회사들은 상업용 선박, 유조선, 컨테이너선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생산하여 이 분야를 선도했죠. 일본의 지배력은 첨단 기술, 대량 생산 능력, 비용 경쟁력에 의해 주도되었고 증가하는 전 세계 해운 수요에 막대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아무도 막지 못할 것처럼 보이던 조선 전성기는 1990년 후반에 완전히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것도 모든 것을 잃고 저 밑에서 허덕이던 한국에 의해서 말이죠.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에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조선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며 엄청난 경쟁이 벌어지던 이 산업에서의 역할을 사실상 뒤집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조선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의 65% 이상을 차지하며 고부가 가치 기술 선진 선박의 본고장이 되었거든요.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조선 분야에서는 숙련된 노동력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기술력이거든요. 일본은 확실히 기술력 면에서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한때는 한국과 100년 이상의 기술 격차가 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죠. 하지만 한국은 그 짧은 시간 만에 일본과의 격차를 단숨에 좁혔고 결국 일본의 아성을 완전히 박살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조선 분야의 지배력을 좀 보세요. 일본 조선의 영향력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수준으로 완전히 몰락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일본과의 격차를 벌리며 전 세계의 신뢰를 받음과 동시에 모든 계약을 독점하고 있거든요.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한국은 조선 분야에서의 세계 최고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음에도 기술 혁신을 게을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첨단화의 흐름이 이어질수록 오히려 한국에는 기회이자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첨단 엔지니어링과 기술이 필요한 LNG 운반선, LPG 운반선, 컨테이너선, 해양 구조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현대 조선업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분야인 LNG 운반선 부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한국 조선사들은 전 세계 LNG 운반선 수주량의 88%를 확보하며 압도적인 기술력과 생산 우위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2020년에는 현대 중공업을 필두로 한 한국 기업들은 카타르와 20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은 향후 10년간 100척 이상의 LNG 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게 되는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조선 계약으로
고부가 같이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셈이 되었죠. 그러나 한국의 가장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들은 만족이라는 것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일본이 한국에 완전히 뒤처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은 조선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데에 안도감을 느끼며 기술 혁신을 미루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LNG 운반선과 이중연료 선박과 같은 새로운 시장 수요를 모른 척했고 결국 기술 수준 후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지금도 선박 자율주행 시스템과 스마트 선박을 선도하며 경쟁사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극도의 효율이 아니라면 도저히 만족을 할 수가 없는지 한국 조선소는 대규모이고 효율성이 높아 여러 척의 선박을 동시에 건조하면서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로 유명한데요. 현대 중공업의 울산 조선소만 해도 연간 100척 이상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이며 이러한 한국의 간소화된 생산 공정은 더 짧은 건설 일정과 경쟁력 있는 가격을 보장하기에 이는 일본 조선 업체들을 완전히 몰락하게 만든 것이죠. 일본의 과거 조선 산업 지배력은 한국의 기술 발전, 비용 효율성,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전략적 집중 탓에 완전히 한국의 조선 산업을 내주고 말았고 한국은 일전에 자신들을 지배했던 일본에게서 막대한 이익을 뺏어오는 통쾌한 복수를 선사한 것이죠. 진행자의 말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저는 기술 격차란 계속해서 벌어지기만 하는 것이라고 배웠고 한번 후진국은 영원한 후진국일 뿐 이러한 기술 격차 때문에 절대로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배웠지만 한국은 그러한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특별한 국가였던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약간의 의심이 들기도 했어요. 고작 하나의 기술 분야에서 일본을 뒤집은 것만으로 어떻게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추월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진행자는 이러한 제 의심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건지 이내 더욱 공포스러운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은 이러한 조선 분야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일본이 지배하던 산업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나 가전제품,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정작 여러분들만 해도 가정집에는 한국 브랜드의 제품들만 즐비해 있을 뿐 일본 브랜드의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으시잖아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점은 한국은 더욱 막대한 마진이 남는 산업이자 엄청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원전 사업마저 일본을 능가한 지 오래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부유해지기만 하고 일본은 가난해지기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어느새 엄청난 기술 강국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동안 일본이 기술을 수출함으로써 얻는 이익들을 모조리 빼앗아오며 더더욱 엄청난 부를 쌓고 있거든요.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20조 원 규모의 원전 사업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이익이 달린 사업에 당연히 일본도 뛰어들었거든요. 일본은 원전 강국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도 없이 추락하는 일본의 경제 상황을 막아보고자 만반의 준비를 했죠. 여러분들은 일본이 세계적인 원전 강국이라는 것을 이미 아실 것이고 실제로 이번 사우디 원전 수주 경쟁에서 일본은 엄청난 경쟁자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번에도 엄청난 모습으로 전 세계를 놀래켰죠. 일단 한국은 더 이상 저희가 알고 있던 원전 후진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저번 UAE의 바라카 원전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냈고 이러한 성과로 인해 전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는 원전 선진국으로 거듭나 있었거든요. 보통 원전 기술 개발에는 수십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이 때문에 웬만한 선진국이라고 해도 뛰어난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단기간 만에 그 몇 안 되는 국가에 당당히 합류한 것입니다. 물론 한국이 내민 기술력도 상상을 초월했죠. 한국은 표준화된 원자로 설계를 통해 프로젝트 비용을 최적화하여 제조 및 건설 비용을 절감했을 뿐더러 특유의 효율적인 공정을 통해 건설 기간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현재 동시다발적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한시가 급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구미를 당겼거든요. 또한 한국의 원자로인 APR-1400은 안전성과 성능이 입증된 3세대 가압수형 원자로이며 수동안전 시스템과 향상된 내구성 덕분에 장기적인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원자로는 이미 한국과 UAE에 배치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이건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일본의 명성은 구형 원자로 설계의 취약점을 드러낸 후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연히 사우디는 일본 원자로의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줄곧 의구심을 표할 수밖에 없었는데 심지어 일본은
기존 원자로에서의 혁신을 전혀 이뤄내지 않았고 결국 복잡한 설계를 통한 긴 건설 시간으로 생산 비용은 여전히 높았죠. 당연히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런 일본을 믿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렇듯 일본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서 있었음에도 여전히 탁월한 능력을 어김없이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천재적인 협상수를 보여주며 그야말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완전히 구워 삼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사우디에는 심각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도저히 극복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기에 사우디는 이번 사업에 2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내건 거였죠. 생각해보세요. 사우디는 에너지 생산을 위해 풍부한 석유와 가스 매장량에만 의존해온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 말은 이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는 소리였고, 이는 원자로가 생긴다고 해도 사우디는 원자력 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 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한계를 겪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사우디의 한계점을 귀신같이 눈치챘고 아무도 감히 내놓지 못했던 충격적인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한국은 사우디 엔지니어, 운영자, 기술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장기적으로 공장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거든요. 한국은 60년간의 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사우디가 공장의 수명 주기 동안 전문 지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거든요. 또한 한국은 원전 기술의 부차적인 부분에 한해 사우디에 이전을 해주는 계약을 했고, 이는 사우디에 있어서 돈보다 더욱 귀중한 제안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 이전을 해주는 것이 어떻게 천재적인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냐고 말이죠. 그러나 한국은 그렇게 만만한 국가가 아닙니다. 이들은 호의를 베풀면서도 막대한 이익을 가져오는 특별한 국가거든요. 일단 한국이 이전해주는 기술은 원자력 개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들이고, 또 한국이 이러한 기술 이전과 사우디의 원자로 엔지니어들에게 교육을 해주는 이유는 결국 한국에도 이익으로 작용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 사우디와의 60년간의 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는데, 만약 사우디가 이러한 유지보수를 혼자서 처리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게 된다면 결국 한국은 이에 대한 비용을 책임질 필요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는 막대한 서비스 비용을 아낀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 한국은 호의를 베푸는 것 같으면서도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애초에 원전 기술력 면에서 한국에 밀리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진심으로 이번 경쟁에서 자신들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믿었는지 일체 기술 이전 및 무상 유지보수를 거부했는데요. 결국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일본의 모습은 사우디의 눈에 좋게 보일 리가 없었고, 일본은 자신들의 조선업이 한국에 의해 집어삼켜졌던 것처럼 완전한 몰락의 길에 초입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마저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위기를 전 세계가 알고 있음에도 일본은 본인들만 모르고 있죠. 일본의 이러한 어리석을 정도로 꽉 막힌 모습에도 한국은 계속해서 경악을 금치 못할 전략과 기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국은 사우디의 혹독한 사막 기후에도 문제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맞춤화 전략을 들고 나왔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사막에 원전을 짓다니, 이건 보통의 원전과는 완전히 다른 맞춤형 기술력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원전은 곧바로 가동 중지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우디의 극심한 더위와 건조한 환경은 원전에 제대로 된 열관리 시스템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사고로 이어질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이번에도 전 세계 모든 경쟁국들이 생각지도 못한 기술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고온에서도 원자로의 효율을 보장하는 첨단 냉각 기술을 도입했고, 심지어 모래폭풍과 극심한 열까지 전부 견딜 수 있는 최첨단 필터 시스템까지 추가한 원자로를 설계했거든요. 다른 국가들에서는 그저 원자로 건설에 최적화된 환경에서 가동되는 현지 조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성의 없는 원자로만을 들고 나올 뿐이었지만,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생각이 한 차원 위에 있었고, 그러한 생각을 실현시킬 기술력 또한 갖추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일단 일본은 후쿠시마에서의 사고로 안 그래도 이 분야에서의 상당한 우려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저 자신들의 국가인 온대기후에서 테스트된 원자로만을 들고 나왔기에 이는 사우디의 덥고 건조한 환경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입찰은 한국이 제시한 강력한 현지 통합 계획이 부족했고, 결국 사우디 입장에서는 더 비싸고 느리고 현지 통합 계획이 전무한 일본과 손을 잡을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렇게 한국은 사우디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번 입찰 경쟁에서 한심한 모습을 보여준 대가로 계약 성사를 앞두고 있던 다른 원자로 경쟁권에서도 퇴짜를 맞는 등
그야말로 막대한 외화를 벌어오던 원자로 산업을 또다시 한국에 완전히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독일은 이런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보고 그저 남일 보듯 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사우디 원자로 수주 경쟁에는 독일도 참여했고 독일 또한 한국에 완전히 밀리며 막대한 외화를 벌어올 기회를 놓치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새로운 기술 강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독일의 산업들도 자연스레 한국에 완전히 집어삼켜지며 막대한 외화를 고스란히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에 의해 빼앗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 원자로 경쟁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이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준 건 사실이지만 독일도 일본과 별 다를 바가 없는 한심한 모습을 보여준 건 매한가지거든요. 일단 독일은 상당한 원자력 강국이지만 역시나 오랜 성공으로 인해 혁신은 멈춰버렸고 한국보다 훨씬 높은 비용과 시간, 그리고 현지 맞춤화에 대해서도 완전히 실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독일도 그동안 독일 경제를 지탱할 수 있게 했던 기술 경쟁 산업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독일과 일본 등의 전통적인 선진국들의 경우 한국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어 본 적이 없고 국제 비핵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매우 착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일본과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핵무기 경쟁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국가를 무단 점거하고 착취한 악독한 역사가 있습니다. 즉, 이들은 이러한 원자로를 통해 추후에도 전쟁 범죄나 다른 국가를 착취하는 등의 국제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저분한 역사를 갖고 있는 국가들보다는 착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한국과 손을 잡는 편이 대외적인 이미지 면에서도 훨씬 낫다는 말이죠. 심지어 한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계약 조건을 이행하기로 유명한 성실한 국가입니다. 한국은 계약 일정을 미루는 법이 없으며 오히려 계약보다 빨리 원전을 지어주는 불가사의한 국가죠. 반면에 독일과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은 정직의 이미지와는 달리 실상은 평균 75%의 지연율을 보이지만 독일은 지연율 100%에 그야말로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음에도 기존의 선진국들은 한국과 같은 혁신의 정신을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 모든 기술 산업에서 한국에 완전히 뒤처지게 되는 전례 없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대로라면 일본이 한국의 21세기판 식민지로 전락해버렸듯 독일 또한 한국에 의해 지배당하고 말 것이고 나중에는 한국의 기술 경쟁에서 밀리는 것도 모자라 아예 독일은 한국의 기술을 수입까지 하게 되는 자존심 상하는 경험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진행자의 말을 듣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나 뛰어난 국가였다니, 그리고 이미 독일로부터 기술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진작에 뺏어간 상태고 계속해서 독일의 파이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다니 저는 도대체 이 나라의 정체는 뭘까 싶어 할 말을 잃고 말았죠. 그야말로 아빠의 한국에 대한 평가는 틀린 것이 전혀 없던 것이고 한국은 현재 독일의 모든 가전제품 및 전자제품 시장을 점령하고도 아직까지도 저평가되고 있던 것이 맞았던 거였습니다. 아빠는 이렇듯 당황해하는 저를 보고 그저 조용히 등을 토닥이며 지금의 독일의 문제는 역전되어 버린 이러한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아직도 과거의 영광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은 그런 바보들의 비율이 압도적이기에 이제는 한국을 재추월할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실제로 현재의 일본 젊은 층들은 더 많은 기회와 연봉을 위해 한국으로 건너가기까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독일은 아직 젊은 층의 노동력을 한국에 빼앗기고 있는 괴멸적인 상황에 처하진 않았지만 이대로라면 5년 내로 독일 또한 한국에 노동력을 수출하며 그야말로 일본과 같은 꼴이 될 거라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죠. 저는 이렇듯 조용하고도 위협적인 발전으로 일전에 전 세계의 노동력을 착취하던 열강 국가들을 압도하며 도리어 이들에게서 노동력을 가져오는 한국의 저력에 소름마저 돋은 상태며 그럼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한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에 좌절감마저 느끼고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로 독일 최고의 기술 연구원이신 아빠 또한 제게 한국으로의 대학원 유학을 권유하시기까지 할 정도니 현재 한국의 저력은 말해봤자 입만 아픈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정말 아빠의 말씀대로 5년 후에는 한국이 세계의 판도를 뒤흔들게 될까요? 저는 이젠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도 두려워져 정말로 한국에 합류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압박감마저 느끼는 중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